저는 72세의 호라비로 25년간 완벽한 시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손자들 교육비도 모두 제가 댔죠.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의 짐이에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워하시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그녀를 위해 몰래 갚아온 8,5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어제 은행에서 마지막 상환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이죠. 집의 짐이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72세 시아버지가 25년간 며느리를 위해 무슨 빚을 갚아왔는지, 그리고 그 짐이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8,500만 원의 운명을 바꿨는지. 하지만 그 충격적인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시아버지가 되었는지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야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올해 72세로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47세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혜진이와 함께 고등학생 손자 준호와 중학생 손녀 서연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 순이가 살아계셨을 때는 저희 부부가 함께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온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했죠. 외로움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혜진이에게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혜진이는 저희 집안으로 시집올 때부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그 빚이 고스란히 혜진이에게 넘어왔었거든요. 1998년 민석이와 혜진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결혼 한 달 전 혜진이가 울면서 찾아왔었죠. 아버님, 죄송한데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혜진아? 사실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있어요. 보증을 서셨던 거라서 제가 상속받게 됐는데, 그때 혜진이가 말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전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그날부터 저는 혜진이의 빚을 대신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와 연체료가 계속 쌓여서 원금의 거의 3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매월 30만 원씩, 때로는 5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제 월급의 3분의 1을 혜진이 빚 갚는 데 썼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여보, 요즘 용돈이 적네. 순이가 가끔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혜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0년 혜진이가 준호를 낳을 때 합병증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술비 800만 원을 댔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혜진이가 병원 침대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몸이나 얼른 회복해라. 2015년 서연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2018년 민석이가 승진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할 때도 제가 도왔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로 1억 원을 보태줬죠. 아버지 언젠가 꼭 갚을게요. 민석이가 말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내가 암 투병을 할 때도 혜진이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와 주거 집안일도 챙겨줬죠.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이의 그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이는 더욱 저를 챙겨줬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입학금과 교복비까지 제가 댔고 서연이 학원비도 매월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준호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혜진이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신차 구입비 3천만 원도 제가 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서 누굴 위해 쓰겠니? 너희들 위해 쓰는 거지.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놀러가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버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오세요. 준호랑 서연이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혜진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개월 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열이 날 때도 혜진이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줬을 텐데. 혜진아, 아버지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네? 아, 그러세요? 병원 가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혜진이네 집에 갔는데 제 방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방이 서연이 공부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혜진아, 내 방은? 아, 아버님. 서연이가 고등학교 가면 공부방이 필요해서. 아버님께서는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거실에서 자라니. 25년간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거실에서 자라고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이 주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혜진이가 저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지만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안녕?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친구분들이신가?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혜진이가 어색하게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시아버지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혜진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시아버지님? 그때 혜진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얼렸습니다. 네, 우리 시아버지세요. 아내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사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집에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너무 외로워하셔서 맨날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자꾸 간섭하시고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간섭이라니. 준호 서연이 학원비를 매월 100만 원씩 대주는 게 간섭이라는 말인가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것도 있으시겠죠?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연금 받으시는 것도 많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챙겨드려야 할 상황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을 못 참아서 자식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한 친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비슷해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하시고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양원이라니. 25년간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2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3천만 원이었던 혜진이 친정 빚이 이자와 연체료로 불어나서 총 8,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 교육비, 전세보증금, 아파트 구입자금, 차 구입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25년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집의 짐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수 고객님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혜진이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총 8,500만 원.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죠. 은행을 나와서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채권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상담이실까요? 제가 25년간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3자의 빚을 대신 상환하신 경우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즉,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25년간 보관해온 모든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상권 행사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몇 일 후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혜진이에게 8,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평소처럼 혜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혜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카페에서 한 말을 제가 들었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응, 혜진아. 가족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요? 민석이랑 아이들도 불러라.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시집 올 때 친정빚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혜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25년간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 총 8,500만 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8,500만 원이요? 민석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랑 연체료 때문에 그렇게 됐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돈을 우리 엄마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25년간 매월 갚아줬어. 혜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도 몰랐어요.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그런데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어. 정말요? 준호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완납증명서를 받았어. 저는 완납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혜진아,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도 준비했어. 무슨 서류요? 저는 구상권 행사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통지서야. 할아버지가 혜진이 대신 갚아준 8,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법적 서류지. 은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집의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아버님, 그건 25년간 온 마음을 다해 너희 가족을 도왔는데 나는 이제 짐이 됐다는 거지?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직접 들었어.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혜진아. 25년간 8,500만 원을 갚아준 시아버지가 이제 짐이라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겠어.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그 돈을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도 내 권리야.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아,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사람이 말이라는 게 있는 거야.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처리해. 그날 혜진이네 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하루 종일 울었고 민석이는 돈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8,500만 원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쩔 거니? 분할로라도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분할로? 얼마나 걸릴 건데? 한 10년 정도? 10년?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82세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아버지. 안 돼. 6개월 안에 다 갚아. 그게 싫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민석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나야, 민석아. 25년간 남의 빚을 갚아준 아버지가 짐 취급받는 게 더 심한 거 아니니? 이 주 후 혜진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아버님, 저희가 집을 팔까 해요. 그럼 8,5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팔아? 네.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한다니.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한 말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한 달 후 정말로 집이 팔렸습니다. 혜진이네 가족은 전세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8,500만 원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아버님, 돈 다 준비했어요.
민석이가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버님,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진짜로 반성하는 거니? 네, 진심으로 반성해요.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네, 절대로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방은 따로 준비했어요.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돼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 말들을 듣고 보니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할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그날부터 혜진이네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진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저를 모셔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저를 모십니다. 민석이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혜진이가 아버지께 어떤 말을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괜찮다, 민석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6개월이 지났을 때 혜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 네, 아버님께서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아버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응, 하지만 아버님. 혜진아, 할아버지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해. 같이 살 필요는 없어. 그 후로도 혜진이는 계속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혜진이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네, 아버님께 받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아버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혜진이는 정말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저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아버님, 많지는 않지만 제 정성이에요. 그런 혜진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혜진이는 이제 정말로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십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집이 작아져서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저희 엄마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민석이는 아내를 더 잘 챙기게 되었고 저에게도 더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어.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아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가끔 혜진이가 말합니다. 아버님, 그때 아버님께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당연하셨어요. 아버님께서 25년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혜진이는 계속 미안해합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아이들이 집도 옮기고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던데. 실제로 준호와 서연이는 이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혜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은 돈으로 아버님께 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여행? 네, 아버님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 어디든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아버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결국 저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혜진이가 모든 것을 준비해줬어요. 오케이. 아버님,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혜진아.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지금 저는 74세가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49세가 되었고요. 25년 전 어린 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진짜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8,500만 원을 다시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인 4천만 원은 손자, 손녀들 대학 교육비로 따로 저축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손자, 손녀들을 위한 거네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혜진이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도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주셨어요. 부러워요. 요즘 그런 시아버지 만나기 힘든데.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그 소중함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 대화를 들을 때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난주에는 혜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나이가 되면 우리 준호 며느리에게도 아버님처럼 잘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지금 많이 배웠잖아. 아버님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때로는 가혹한 교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5년간 온 마음을 다해 희생했는데 집의 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정말로 저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8,500만 원이라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혜진이가 저에게 보이는 사랑은 진짜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저도 혜진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합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요. 가끔 혜진이가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런 말을 한 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님께 그런 상처를 드린 건 혜진아,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혜진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와요. 준호와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정말 따르고 민석이도 더욱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74세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혜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아버지,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25년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짐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혜진이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임의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죠. 더 이상 저를 별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시 가족의 중심으로 모시려고 애쓰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일부러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함께 나와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며느리도 제 곁에서 자주차를 끓이며
예전의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때 들었던 별표, 별표, 집에 짐, 별표, 별표이라는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제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집안의 뿌리라는 걸 말이죠. 요즘은 가끔 손주들과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들이 제 눈을 반짝이며 물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홀로 버려진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가정의 기둥이자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삶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존중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결국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곁에 진심으로 변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당당히 지켜냈으니까요. 며칠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작은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적어왔더군요.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비록 때로는 힘들고 외로우셨을지라도 결국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한때 짐이라 생각했던 건 진짜 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도 결국 진심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기억과 희생사랑과 상처가 켜켜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억울한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짐이 아니라 뿌리였다. 그리고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제 가족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목소리를 세상에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진실과 정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